안녕하세요. 인생 이모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맹신하던 한 어머니가 아들의 사랑과 가족의 진심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윤정이 사주를 믿기 시작한 건 27,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다음 해였다. 그해 겨울, 아이는 20개월이었고 집에는 보일러 말고는 따뜻한 게 없었다. 장판 아래로 서늘한 기운이 스미면 윤정은 5번을 일어나 보일러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기름값이 걱정돼 온도를 올리지 못하고 그저 다이얼을 돌리는 신용만 하다 도로 내려놓았다. 그 무렵 시장 끝자락에 허름한 간판이 하나 생겼다. 철학관. 문 앞에는 종이로 사주관 상태길이 눌어붙어 있었다. 그런 걸 뭐하러 믿어. 속으로 중얼대며도 발걸음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 삶이 너무 막막하면 사람은 작은 미신에도 빌붙는다. 그날 노인은 윤정의 사주팔자를 잠자듯 읊조리더니 말했다. 봄에 장사판을 옮기시오. 남쪽 코너. 물가우지아와 손님 흐름이 달라질게요. 듣고 보니 말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봄, 윤정은 아이를 업고 좌판을 남쪽 코너로 옮겼다. 이상했다. 그날부터 손님이 부쩍 늘었다. 우연이라 넘기려 했지만 여름철 폭우 때 노인이 문턱을 높이라던 말을 떠올려 미리 나무 각재로 문턱을 괴어둔 덕에 다른 점포들은 물난리를 겪을 때도 윤정의 가게만 물을 비켜갔다. 3번째는 더 결정적이었다. 아이가 고열로 쓰러졌던 밤, 허둥대며 철학관에 들렀을 때 노인이 중요, 부위를 짚듯 말했다. 왼쪽, 아이 귀가 붓겠다. 응급으로 가시오. 병원에서는 중이염이 심해져 고막이 터지기 직전이라 했다. 그 순간, 윤정에게 사주는 위기에서 건져준 손길이 되었다. 이후로 중요한 일을 앞두면 철학관을 찾았다. 적잖은 위기에서 그 말이 맞았다고 기억되는 장면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믿음은 신념으로 굳어졌다. 세상은 믿을 만한 게 몇 없더라. 윤정은 종종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사주 메모들을 흰 고무줄로 모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건 그녀 나름의 나침반이었다. 민호가 34이 되던 봄, 그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길에 어쩐지 망설임이 있었다. 어머니, 인사해. 수진이야. 현관에 들어선 수지는 얌전한 색의 니트와 단정한 코트를 걸쳤고 작은 꽃다발을 들었다. 무언가를 건넬 때 양손을 꼭 모으는 버릇이 있었다. 윤정은 그런 세심함이 마음에 들었다. 어서 와. 먼 길 왔겠네.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명태조림과 나박김치가 올라왔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기 전 잘 먹겠습니다를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이 나박김치 너무 맛있어요. 국물만 떠먹어도 되겠어요. 아이고,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네. 식사가 끝날 무렵 윤정은 오래된 습관대로 슬며시 물었다. 수진 양,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니? 음력으로는 혹시? 민호가 짐짓 못 들은 척 물컵을 만지작거렸지만 수진은 상냥하게 메모장에 숫자를 적어주었다. 제가 음력은 잘 모르는데 양력으로는 이렇고요. 필요하시면 주민번호 뒷자리는 빼고 문자로도 보내드릴게요. 그 매너에 윤정은 더 마음이 기울었다. 그저 확인만 하고 안심하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윤정은 어김없이 철학관의 다른 문턱을 넘었다. 철학관은 오래된 약국 자리에 들어섰다. 벽에는 사주 도표와 낡은 달력이 겹겹이 붙어 있었고 노인의 안경에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무수했다. 윤정은 수진의 생년월일과 시간까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노인은 무심하게 사주팔자를 짚었다. 아가씨는 수모가 약하고 내 아들은 화호가 왕성해. 물과 불 상극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둘은 시작은 좋아도 끝이 안 좋을 팔자요. 초년엔 정이 돈독하나 중년에 들어 풍파가 크게 일겠네. 관제수도 보이고 집안 어른이 힘들 수 있겠어. 집안 어른이 힘들다는 말에서 윤정의 가슴이 작은 소리를 내며 움츠러들었다. 남편을 잃던 날의 기억, 아이를 업고 병원 대기 의자에서 떨던 밤의 공기가 불쑥 되살아났다. 그럼 말리시오.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 서로가 전부 같지만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 때가 오면 서로 갉아먹는다. 상상을 그리네요. 윤정은 그 말들을 그려주고 나왔다. 시장 바람이 찼다. 한 손으로 목도리를 올리며 다른 한 손으로 가방 속 쪽지를 꼭 쥐었다. 믿음은 때로 생존의 버릇과 닮아 있었다. 그 밤 윤정은 수십 번 뒤척이며 천장 문의를 헤아렸다. 그리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야, 그 아이 참 마음에 든다. 그런데, 또 그런데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윤정은 철학관에서 들은 말들을 정리해 들려주었다. 상극, 풍파,
관제수 조심하라는 당부. 엄마, 사람을 숫자로 재단하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야. 난 수진이랑 잘 지낼 자신 있어. 자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겪어보니까 그래. 세상은 마음이 다가 아니더라. 엄마는 그게 엄마를 지켜줬다고 믿지. 근데 나한텐 족쇄야. 말들은 서로를 향해 나갔다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수진과는 통화를 길게 했다. 윤정은 방문 너머로 낮게 깔린 두 사람의 위로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자식을 위한 걱정이 자식을 찌르는 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수진이 케이크와 작은 화분을 들고 찾아왔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성급했죠?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요. 윤정은 어색하게 웃었다. 마음속 말이 목구멍까지 찼다가 가라앉았다. 좋아한다. 참 좋다. 그런데 그런데가 모든 문장에 달라붙어 떼어지지 않았다. 수지는 회사 야근이 끝난 밤 원룸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러나 절반쯤 쓰다 찢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 문장이 너무 서러운 문장처럼 보여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허락받아 살아온 적이 없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새벽까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렸고 아버지의 장기투병 내내 병원 청구서의 숫자와 씨름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을 견디는 능력으로 증명되는 거라 믿었다. 내가 더 잘하면 바뀌실까? 핸드폰 화면에는 민호의 카톡이 깜빡였다. 나중에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수지는 응이라고 답하고 다음날 오전 반차를 냈다. 윤정의 집에 가서 냉장고 반찬을 정리하고 장을 봐와 미역국을 끓였다. 윤정은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울타리를 조금도 낮추지 않았다. 상냥한 거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 느껴졌다. 며칠 뒤 윤정은 또 다른 철학관을 찾아갔다. 한 군데만 보면 늘 불안해. 그건 익숙한 불안의 대응법이었다. 두 번째 철학관의 젊은 역술이는 종이에 빠르게 도표를 그려주며 말했다. 두 분 궁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충돌수가 있죠. 둘 다 주장이 강해 보여요. 어른이 중재하면 좋아요. 윤정은 첫 철학관의 말과 어긋나는 이야기에도 충돌수와 어른 중재라는 단어만 골라 붙잡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맞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결론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그날 밤, 모자는 크게 다퉜다.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되는 사주가 있고, 안 되는 사주가 있어. 그 말이 결국 난 안 된다는 거잖아. 내가 나중에 미워할까봐 겁이 나. 민호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다. 엄마, 지금은 내가 엄마를 미워할지도 몰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윤정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들을 지키려던 마음이 아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참을 수 없는 자각이 가슴을 조여왔다. 겨울꽃이 떨어질 즈음 윤정은 쓰러졌다. 오래된 심장 질환이 도졌다. 어지럼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실 배정까지 몇 시간의 혼돈이 이어졌다. 민호는 얼굴이 새하얘져 보호자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들리세요? 윤정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진의 눈동자가 맑게 흔들렸다. 그 눈에는 원망 대신 걱정이 가득했다. 이번 첫날 밤, 민호는 집에 가서 갈아입을 옷과 서류를 챙기러 잠깐 나갔다. 병실은 1인실이었지만 불빛이 낯설고 기계음이 낮게 울렸다. 윤정은 누운 채로 천장을 보다가 옆을 돌아보았다. 수진이 의자에 웅크린 채 손을 꼭 모으고 앉아 있었다. 두 손가락 사이에는 작은 성경책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다. 집에 가. 여기 냄새도 그렇고 힘들어. 괜찮아요. 어머니 잠드시면 저도 눈 붙일게요. 그날 밤 수지는 윤정의 이불을 여러 번 펴주고 갈라진 입술에 물수건을 적셔댔다.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활력 징후를 측정할 때마다 수지는 작은 노트에 시간과 수치, 약 이름을 적었다. 간호사님, 혹시 이 약이 어머니 드시던 기존 약과 상호작용은 없나요? 아, 보호자분이 꼼꼼하시네요. 처방 확인해 드릴게요. 새벽 3시 반, 윤정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더듬었다. 어지러워 속이. 수지는 즉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 바로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보고 침대를 조금 세우고 산소 튜브를 정리했다. 수지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때 윤정은 죽은 남편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그때도 병실의 불빛은 이랬고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더라면 덜 외로웠을까 생각하는 사이 수진의 손길이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정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마음 어딘가가 움푹 내려앉았다가 아주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회복이 시작되자 말들이 오가게 됐다. 점심시간이면 수진이 직접 끓인 미음이나 살얼음, 동동 유자차를 가져왔다. 플라스틱 도시락통에 붙인 메모지에는 늘 짧은 문장이 적혔다. 오늘은 밤새 비 소식이에요. 무릎 따뜻하게 하세요. 어제보다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날 오후 윤정이 물었다. 수진아, 넌 왜 이렇게까지 하니? 왜라니요? 내가 보기엔 좀 심했잖아. 수진이 잠시 웃었다. 그런가요? 저는요, 어머니. 사랑은 오래 버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믿어요. 저도 엄마 간병 오래 했거든요. 병실에서 먹는 미음이 왜 쓰고 밤이 왜 긴지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의 눈에 물빛이 번졌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어. 그 믿음 덕분에 버텨온 날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게 너일지를 줄은 몰랐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사람을 가로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믿음보다 사람을 먼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만했으면 미안해요. 미안하긴. 미안한 건 내가 미안하지. 그날 저녁 민호가 들어왔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이 있었다. 어머니, 오늘 얼굴 좋아 보여요. 내가 걱정 많았지. 짧은 침묵. 그리고 윤정이 먼저 말했다. 민호야, 결혼해라. 내가 허락한다. 아니, 축복하고 싶다. 수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민호는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진심이야?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주, 그것대로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의 진심이 바꾸는 운명도 있더라. 내가 직접 봤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층고 높은 병실에 노을이 들어왔다. 오후 해가 하얀 베개 위에 사각형으로 드리웠다. 퇴원 후 결혼식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됐다. 예식장은 작고 햇볕이 잘 들었고 부케는 수진이 좋아하는 작은 들꽃으로 묶었다. 윤정은 단정한 한복을 입었다. 고름을 매만지던 손이 살짝 떨렸다. 주례사가 말하는 동안 윤정은 머릿속으로 철학관의 목소리와 병실의 숨소리를 번갈아 들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의 얼굴만 남겼다. 축사에서 윤정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나는 겁이 많았다. 그래서 믿음 뒤에 숨었다. 그런데 저 아이가 내 앞에서 믿음을 사람으로 바꿔주었다. 내 며느리 수진아, 고맙다. 민호야, 너도 고맙다. 서로에게 부디 오래 버텨라. 박수가 일었다. 사진사는 셔터를 연달아 눌렀고 그날의 오후 빛이 앨범 곳곳에 붙들렸다. 신년은 생각보다 빨랐다. 벽의 달력이 수십 번 넘어가는 동안 손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받아쓰기를 하고 민호는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다. 수지는 직장을 꾸준히 다니며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기 봉사를 했다. 윤정은 무릎이 성에 긴 장거리를 다니진 못했지만 일상의 작은 의식들을 꼬박 지켰다. 아침에 유자차를 마시고 점심에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오후에 20분 걷기. 그 모든 의식의 곁에는 수진이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햇볕이 좋아요. 베란다에 화분 내놓아요. 그래. 근데 너 바쁜데 괜찮니? 바빠도 이게 즐거워요. 내 화분도 같이 내놓을래요. 비 오는 날이면 수지는 방바닥에 도톰한 매트를 깔아 손자와 같이 어머니 라디오를 틀었다. 80년대 가요가 흐르면 윤정은 따라 불렀고 수지는 가사에 밑줄 긋듯 어머니의 이야기를 물었다. 이 노래 아버지랑 처음 듣던 날이 눈 오던 날이었지. 그래요? 그 얘기 다시 들려주세요. 이야기는 오래된 차자처럼 진해졌다. 윤정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가 집중해서 들어주는 경험이 주는 기쁨을 늦게야 알았다. 명절이면 수지는 시댁과 친정의 스케줄을 섬세하게 나눴다. 공평보다 괜찮은 기분을 닮은 나눔이었다.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잖아요. 우리 하루는 그쪽으로 먼저 가요. 괜찮겠니? 아니요, 해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편해요. 그 배려가 집안의 작은 평화를 쌓았다. 어느 해 겨울, 윤정이 다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며칠 누웠을 때도 수지는 변함이 없었다. 밤새워 보호자 침대에서 허리 아픈 줄도 모른 채 제 시간에 약을 챙기고 의사 설명을 받아 이해한 걸 쉽게 풀어 윤정에게 설명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은요. 근육이 굳어서 통증이 오는 거래요. 이 운동을 하루 3번, 5분씩 하면 좋아진대요. 같이 해봐요. 윤정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수진도 같은 동작을 따라했다.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리듬을 탔다. 퇴원하던 날, 윤정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내 서랍 속에 오래 있던 거야. 상자에는 오래전 남편이 사주를 보러 가기 전 사준 작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젊을 땐 이게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 근데 날 지켜준 건 결국 사람 손길이었더라. 내가 그걸 가르쳐줬다. 수지는 울컥 눈을 떴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래. 다만 이건 부적이 아니야. 기억이야. 우리가 서로한테서 배운 것들. 봄이 오자 세 사람은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벚나무 아래에서 손자는 자전거 보조바퀴를 떼고 처음으로 혼자 달렸다. 어머니, 보세요. 오, 넘어지지 마라. 수지는 아이 옆에서 달리며 천천히 그렇지를 외쳤다. 민호는 뒤에서 담담히 동영상을 찍었다. 그 화면에 윤정의 목소리가 겹겹이 녹아들었다. 야, 우리 손자 제법인데? 웃음, 바람 소리, 자전거 바퀴가 도로 위를 긁는 소리. 삶은 그렇게 소리의 겹으로 쌓였다. 어느 늦여름 시장 골목을 걷다. 윤정은 오래된 철학관 앞에서 발을 멈췄다. 간판은 여전했고 문턱의 다름은 더 깊어졌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낡은 달력이 보였다. 윤정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냉모밀 하자. 손자도 오면 좋겠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좋아요. 어머니, 얼음 많이 준비해 둘게요. 윤정은 골목을 걸어 나오며 생각했다. 사주가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때의 나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 다만 이제는 믿음을 새로 배우기로 했다. 사람을 먼저 믿는 법. 집으로 돌아와 창가 의자에 앉았다. 오후 햇살이 책장 위로 엷게 쏟아졌다. 수진이 곧 올 것이고 손자가 우당탕거리며 문을 열어젖힐 것이다. 윤정은 웃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운명은 종이에 적히지 않는다. 사람의 손길과 시간이 함께 적어내려간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잠겨있던 문이 아주 조용히 닫혔다. 닫힘은 끝이 아니라 안정을 뜻하는 닫힘이었다.